two, three, four.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탁탁 튀어나오죠? 밴드 예. 머신이. 대단한데요. 자, 길거리 뭐라고요? 길거리 적폐 세력의 대명사. 예. 도로의 난폭자. 도로의 난폭자. 예. 많은 차량들을 애를 먹였던 참여연대 안진걸입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예,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거리로 안 나가야죠. 예. 일반 교통 방해 전문가. 예, 일반교통방해 여러 건 기소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예. 좀, 비주얼 갖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미안하지만, 엄청 무식하게 생겼는데 엄청 똑똑하더라고. 제가 이제 얼굴은 단순 무식 과격하게 생겼는데, 예. 이제 행동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는 않고요. 아, 저 뇌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목소리에, 저 외모로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 안 했으면 저게 딱 건달이지. 천남 화수네. 예. 한국의 정치 상황이 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지금. 대형 다단계 사기꾼이 될 뻔했는데, 예, 사기 쳐도 잘할 뻔했어. 예, 피라미드랑 예.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나, 예. 그러나 민중의 피라미드 쪽으로 멋져, 쪽수를 멋져. 모아서 촛불운동으로. 브라도 세. 예. 멋져. 자, 모처럼,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매번 하던 건데, 이제 정권 교체 촛불 때문에, 일정이 밀렸고 못하고 있다가, 기업과 약속의 길, 세월호 둘레길이죠. 2016년 6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 안산교육청에 들렸다가, 그럼 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단원구 앞에 들리고, 그럼 마지막에 분향소에 들리는, 세월호 둘레길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2, 안산지원교육청에 오시면 됩니다. 6월 24일 토요일에 오후 2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2, 안산지원교육청 416 기업교실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wide9.net, wide9.net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가 이번에 쓴 불멸의 신작 권력과 검찰, 무슨 얘기예요? 검찰 얘기? 개혁에 관한 얘기. 예, 검찰 개혁에 관한 얘기. 부제 괴물의 탄생과 진화. 예. 검찰을 괴물로 본 거예요? 그렇죠. 명예훼손 당하면 어떡하려고. 자, 북콘서트 오늘입니다. 오늘 20날 7시 30분 청담동 벙커, 청담동 89-10. 제가 사회를 보고요.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7시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기 홈타운 전주에서 한번 해야지. 2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전주 한국 전통 문화전당. 예. 이거 뭐 하는데 여기는? 한국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공연하고 연구하고 예. 하는 전주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왜 여기 갖고 그 검찰 얘기를 해요? 전통 문화를 거기 얘기해야지. 사람들 들어갈 장소가 그런 데밖에 없대. 예. 그래서 여기 몇 명 들어간대요? 200명 정도. 그리고 200명 오고 전주인데. 그래서 목요일 22일입니다. 저녁 6시 30분 전주 한국 전통 문화 전당에서 권력과 검찰 최강욱 변호사의 신간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 누가 봐요?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안호영 의원이 그냥 찬조 출연하고요. 안호영 의원. 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재밌게 잘 푸니까 북콘서트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나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와이드나인이 뭔지 다 아시나요? 청취자분들이? 모르겠죠? 맨날 IMTV 하다가 갑자기 와이드9.net이 되면. 예. IMTV는 망했고. 아니, 망한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지 못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네.
일종의 이제 그분들도 진보 적폐 세력들. 네, 그분들이 붙어갖고 와이드9.net. 안진걸 소장님 딱 들으시기에 와이드9이 뭐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 아니, 뭐 굉장히 뭐 와일드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야생적인 느낌이 전국 들고. 이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전국. 네이션와이드. 그 전국 그다음 나이는 뭐라 그래? 우리말로. 예, 전국고. 와이드9.net. 오. 잘 갖다 붙였죠? 저는 월드와이드 오히려 네이션 와이드9 넷이 예. 그 KT 지금 부가세 사기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예. 환급을 안 내주는 사이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트로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전국구 사이트면서 그 사이트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어디 가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설명이 없어갖고 와이드9.net에 홈페이지에 걸었잖아요. 예. 네. 그 걸고 지난주에 추가로 든 사람들이 35만 명? 그것 때문에 KT 순이익이 지금 예. 폭폭 내려가고 있겠구만. 근데 근데 돌려줘야 될 돈 아니에요, 그거는. 매출이 그렇지만. 수십 조인데 사실은 그 부가세 이제 600억 정도 되는 건데 예. 보험료에 부가세 안 붙는 거 알면서 부과한 것 같아요. 굉장한 사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는 그냥 돌려줄 정도가 아니라 위약금까지 물어서 예.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이자 일부 붙여서 돌려주더라고요. 예. 이제는 여기 굳이 와이드9.net 안 들어와도 KT 환급금 하게 되면 그 신청하기가 좀 쉽게 해놨더라고요. 예, 사이트로 바로 연결돼요. 그 전에 무척 복잡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수법이잖아 원래. 그 복잡하게 해놓는 게 수법이잖아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서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환급 받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거의 못 받았었거든. 근데 그게 최민희 의원 아이디어도 아니고 사실은 참여연대에서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작은 권리 최민희 찾기. 의원님하고 같이 한 것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라 해서 예. 지원금 대신 받는 지원금을 포기하는 사람들 예. 할인해주는 또는 거. 지원금을 안 받아도 되는 가입자들 있잖아요. 예. 자기 폰 있는 사람, 중고폰, 그렇죠, 친구가 그렇죠. 선물로 준 폰, 외국에서 구입한 폰 이런 것은 지원금을 안 받으니까 예전에는 할인을 안 해줬어요. 지원금만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원금 안 받는 대신 20% 요금 할인이 생긴 거죠. 5만 원 요금제면 10,000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4만 원. 쏠쏠하죠. 매번? 근데 매달이요. 매달. 영원히 2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대신 약정을 이제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건데 6개월 뭐 예. 1년. 예. 근데 그거 설명하려 오신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죠. 왜냐면 좀 이따가 이거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할인한테 못 좀 보고 이따 있어요. 이게 더 많아. 이게. 일단 와이드9에서 KT 부가세 환급부터 받으시고. 예. 그런데 오늘 메인이 안진걸 처장이 갖고 온 그 내용이에요. 근데 미리 해버리면 안 돼. 예, 20% 할인이라고. 예, 좀 자, 그래서 이따. 와이드9.net 들어가면 쇼핑몰도 있습니다. 한 지금 100개 정도인데 이미 이거를 우리 그 100개? 상품이 100개예요.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시는군요 이제. 그럼요. 그럼 우리 TBS PD가 보더니 이거 좋은 물건들인데 그래서 은근히 유명한 물건들이 많더라고. 네. 무척 치명적인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줘요. 요즘 소니의 블루투스 노이즈 컨트롤 헤드폰.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 헤드폰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엄청 비싸잖아 그거. 인터넷 최저가가 44만 5,990원. 와. 한 45만 원이네. 그렇죠. 45만 원 돈인데 와이드몰에 예. 들어오면 42만 8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된 업체한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싸?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자기들 물건은 다 싸대요. 그리고 이미 검증이 됐대. 따로 빼돌려서 파나 그럼? 어떻게 싸? 아니야, 온라인에서 검증이 됐는데 수익을 자기들이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를 없애줘버리는 헤드폰이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거든. 그래요? 네. 노이즈 컨트롤 네. 헤드폰이구나. 그리고 예를 든 거예요. 숙면 도우미 본항 7 이노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름이 이상해. 본항 7 이노큐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잠이 잘 온대요. 생약 성분인데 이것도 좀 유명한 제품인 것 같아. 인터넷 최저가 대비 5,000원 저렴한 54,9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서 물건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입점하신 분들이 싸게 물건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와이드9.net에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카피를 만들었어요. 쇼핑이 후원이다. 심해. 치명적 최저가래. 치명적 최저가. 목숨 걸고 최저가로 사야 되나? 목숨 걸고 최저가. 예, 그래서 와이드9.net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도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놀기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자,
최 변호사님. 예. MBC 얘기하셔야죠. 예.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공영방송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 안진걸 처장님도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MBC 너무 망가졌어요. 예. 정말. KBS도 정말 심각하지만 네. MBC는 더 심각한 것이 우선 그 전에 YTN은 지금 사장이 자기 발로 물러나가지고요. 예. 지금 새로운 사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룰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조금 다시 지금 백도가 된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YTN이나 KBS는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빌붙는 부역자들이 일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신을 지키면서 방송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그나마 최저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 MBC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MBC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기업 관련 규제를 안 받거든. 그리고 사람을 많이 그 추가로 뽑는 거는 경영진의 권한이다 이러면서 그 전에 방송사라는 게 다 공채 시험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언론고시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론고시 중에 사실은 제일 선호하는 회사가 중에 하나가 MBC였는데 그 공채 기수들이 있고 다 그런데 그거를 파괴해버린 거야. 그리고 직역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송국에 누가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은 PD다 기자다 이런 걸 알잖아요. 그거를 지금 없앴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PD를 예.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런 좀 저항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러면 현업에 그러니까 방송 제작을 할 수 없는 이상한 뭐 예를 들어 뭐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데로 보냈다. 주차 관리.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데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부당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해당 사원들이 거의 100% 다 이겼어요. 응? 나 PD인데 왜 이런 데로 보내? 이런 난 데도 제작을 보내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매번 지면서 나름의 지금 꼼수라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낸 한 게, 예. 그거를 원래 이제 판결문에 PD라고 해서 뽑아서 PD를 하는 사람을, 응? 갑자기 이상한 데다 보낸 거는 근로조건을 파괴하는 거다. 그렇죠. 식당 주방장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 예,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예 그걸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그 직역을 없애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 사규를?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기자든. 기자도 없고 PD도 없고 너는 기자 해 그럼 그날부터 기자예요? 네, 그렇죠. 너 취재 나가서 기사 써 그럼 기자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손석희 씨가 기자라고 손석희 사장이 기자 출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나운서죠. 원래는 아나운서잖아요. 예. 그러다 그 양반이 기자로 전직을 한 거잖아. 그런 분들은 일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원래 이게 아나운서다, 기자다 이런 직업들이 있었다고. 처음 근데 뽑을 때 PD 몇 명, 기자 몇 명, 그렇죠. 그다음 행정직 몇 명, 아나운서 몇 명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없애고 어느 날 여기 총무과에서 장부 정리하던 사람을 너 내일부터 기자야 이러면 기자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예. 그게 무슨 선진 방송 인력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다음 경비하던 사람들은 야 너 그 얼굴 잘생겼다 오늘부터 PD 해라. 뭐 아나운서 해야죠. 아나운서 해라. 그러니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와서 사실은 MBC가 사장과 임원진이 바뀐다고 해도 어떻게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전에 기억하고 있던 MBC의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거의 예. 한 명도 안 나오는 셈이고 기자들은 더더욱 몰라요. 그러니까 MBC 뉴스의 품질이 저하돼가지고 사람들이 MBC 뉴스를 외면해서 시청률이 뭐 2%대까지 떨어졌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전설적인 뉴스였어요. 그렇죠. 20%. 네. 그 KBS 9시 뉴스가 뉴스데스크를 시청률을 추월했다는 게 며칠간 탑뉴스가 될 정도로 그 유명한 저거였는데 지금은 시청률 2% 무슨 JTBC 뉴스 따라가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외부자들 시청률보다도 떨어져요. 예,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 예를 들어갖고 YTN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 놔두고 예. 사장만 바꿨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돼서 예. 너네 YTN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장만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사장만이 아니라 그 임원진 안에 일부. 예. 임원진 저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관해야 될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스템 기자, PD 뭐 이런 네. 시스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복귀하는데 그렇죠. 한 길어봐야 1년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 네네. 그런데 MBC 같은 경우는 IS 짓을 해놓은 거야. 뭐냐면 네. 템스강 유역에 유적지를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돌로, 그런 햄머로. 네. 그걸 어떻게 다시 복구시킵니까? 그 유적지를?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못 견딘 사람들은 또 떠나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많이 떠나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뭐 사람들이 애써서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는 그나마 시청자들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무한도전 하나뿐이고. 무한도전하고 시사매거진 2580 그나마. 2580 조금 보는데 네. 거기에 그나마 뭐 좀 괜찮은 이번에 기자들이 최근에 남아있었어요. BBK 하니까 그나마 좀 본 예. 거고 한두 명이 그거 만드는데도 엄청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만들 그것도 못 때. 만들. 그리고 기자를 안 뽑아요. 지금 아까 최강욱 변호사 말씀처럼 기자가 없다니까요. 기자가 안 뽑은 지 MBC 오래됐어요. 사원. 예. 아니 그리고 아니 신입사원을 안 뽑아 아예. 신입 기자를 안 뽑아가지고 시용이나 경력만 뽑아요.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하려고. 이건 면대 시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못 뽑았다. 아, 뭐 이런 임시 뭐 사용. 사업기간에 예. 사업기간에 시용인데 그걸 계속 시용 경력만 뽑아가지고 노조에 못 들어가게 이런 사람만 지금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회사 분위기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온 MBC 사람들이 경영진들이. 소위 취재부서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기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예. 선호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와대 출입기자라거나 예. 국회 출입기자라거나 법조 아니 출입기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기사를 제대로 써요? 그러니까 기사 품질이 예전보다 너무 떨어지니까 뉴스가 외면받고 이러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 잘못된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콘텐츠 품질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딱 이렇게 비유하면 적합하진 않지만 저기 그 체육부에 뒤돌려차기 하던 사람 오늘부터 수학까지 쳐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BS나 KBS 기자들이 자기가 그 방송 뉴스는 짧잖아요. 예. 길어야 1분, 뭐 1분 30초 이러니까 거기 리포트를 담지 못한 취재 후일담이나 뒷이야기나 심층 내용을 예. 기자 수첩, 취재 수첩 이런 내용으로 그 자기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블로그도 쓰고. 네, 예. 굉장히 그게 호응을 많이 얻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도 많고. 예. 그래서 제가 MBC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보도본부장한테 MBC 기자들도 그런 거 해봐라. 아, 박문진 이사지 또. 네네. 예.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놓고 못해요 결국.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황당해.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그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하네 진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기자들, PD들, 아나운서들이 잠깐만요. 가기 전에 그럼 질문. 네. 사장이나 임원진이 일부 바뀐다고 했고 MBC가 옛날에 그 정의롭고 예. 그 기사를 제대로 쓰던 이 MBC로 돌아가긴 지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9년이잖아요. 9년 됐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전의 품질을 회복해서 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려면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들어와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뭐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시 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정말 같아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지금 경영진, 박근혜 최순실에 부역한 지금 경영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게 첫 그 시작입니다. 몰아내고 예. 사내 시험을 다시 봐야 돼.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 유명했던 기자님, PD들이 제자리로 일단 돌아가서 보도하고 프로그램 만들게 하면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 정상화를.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은 그 내부에 이런 그 예. 자기를 하소연하는 글들이 내부 통신망이 좀 돌고 그런다는 내부 거지. 구성원들이 이제 그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의 현실을 알리고 예. 또 회사 경영진들의 어떤 사퇴 내지는 각성을 촉구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징계를 하겠다고 또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지금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공유도 되고 한 글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현실에서 이런 글이 나오는지 마음으로 좀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인데요. 그 글에 올린 글의 일부인데 어느 후배를 생각한다. 2009년인가 입사한 이 후배는 여느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독했던 자신의 일진만큼 제 이진을 괴롭혀주지 못한 게 작은 한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회사는 점점 집처럼 편해졌고 일은 손에 붙어갔다. 깨지고 욕먹고 물먹고 하나라도 더 건져보겠다고 원치 않는 숱한 술자리에 끼어앉은 3년어치만큼 기사는 볼만해졌다. 친한 취재원도 늘어나 가끔 자잘한 단독이나마 챙겨올 수 있었고 그런 날 퇴근하는 뒤통수에 선배 수고했어 한마디가 날아들면 복도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혼자 슬며시 웃었다. 후배의 생활은 2012년 여름부터 많이 달라졌다. 취재 수첩도 노트북도 필요하지 않은 날들이 시작됐다. 얼떨떨했지만 그땐 아무튼 이런 생활이 아주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자로 입사했으니 다시 기자질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긴 보도국 밖의 생활은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보도국 밖의. 예. 네, 쫓겨나서. 예. 기자가 보도국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일정도 목표도 없는 회사와 계약했던 기자라는 직업과는 한참 먼 일상이 이어졌다. 성실한 성격이라 이것저것 배워보기로 하고 중국어랑 영상 편집을 한동안은 열심히 해봤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배는 금세 부유했다. 무엇보다 리포트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게 내 일이니까. 내가 배운 게 그것뿐이니까. 너무 일하고 싶어 뉴스를 보는 게 괴로웠다. 그렇게 5년. 30대 초반에 마이크를 빼앗긴 후배는 이제 30대 후반이 됐다.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쉽게 흘러갔다. 지난 겨울 후배가 문득 기자로 산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걸 세고 있었구나. 왜 세봤을까? 농담을 들은 것처럼 선배도 마주 웃었다. 후배의 세 번째 인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유가 없었고 전격적이었다. 선배는 그 속에서 다시는 이자에게 기자를 시키지 않겠다는, 기자의 명줄을 잘라놓겠다는 사리를 느꼈다. 무더미 잡초를 베는 낯질의 무심함과 부지런함으로 70명 기자들의 생명이 시시때때로 댕겅댕겅 잘려 아무데나 던져졌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지금 언론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도 3년 하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려갖고 네, 무슨 주차 관리한다든지 예. 뭐 경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내주고 벼랑은 느닷없이 기자한테 너 영상 편집 한번 해봐라. 네. 너 우리 중국어 사업인데 중국어 좀 해볼 테야? 기자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 아니 MBC 사원이니까 뭐든지 시킨 대로 해야 그렇지. 돼. 그리고 전천후 올라운드 가서 기자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협찬 따와라, 광고 따와라, 영업시키고. 이거 정말로. 예. 참 언론인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 이거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답답하고 이게 눈물이 핑 돌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그러고? MBC를 살려야죠. MBC를 살리는데 정권적 차원에서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정권이 또 언론을 또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또 어쩌네 하니까 하여튼 법과 원칙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러잖아. 그 MBC 사장과 KBS 사장 지키기 위한 무슨 투쟁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랬죠. 얼마나 자기들한테 부역했으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이채익 의원이라는 자가 그 YTN이랑 MBC랑 가가지고 무슨 보도국장 정치부장 만나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달라고 끝까지 싸워달라고 걔들한테 부탁을 받고 왔다. 예. 이런 걸 얘기했어요. 공공연하게. 얘기했지. 예. 그러고 나서 또 취소한다 그러고 헛소리 했는데. 조작이라고 또 쓰고. 나 진짜. 참,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마 기자님만 지금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빨리 그 MBC 국민리포로 돌려줘야만이 우리 건강도 좋아지실 거거든요. 이렇게 총론만 얘기하면 뭐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응?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해지려면 방송통신위원회도 빨리 세팅이 돼야 되고 주무부서니까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아직도 구성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여튼 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안 정해져 있다니까요. 지금 그건 날 시켜줘 그런 거. 그러니까 방송인 정봉주를 시키면 되는데 그럼 정봉주 관련된 자리는 다 비었어. 지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출신이잖아. 법무부 출신. 이거 법무부 장관은 다른 사람 하라 그러고 재미없는 거 말고 법무행정 전문가, 교정행정 전문가 정봉주 선생님. 방송통신 전문가 하나씩 있잖아. 통신 전문가 앉은 걸. 제가 지난주에 그 일요일 날 누굴 만났더니 이제 그 PD 그다음 CP 방송인들 만났더니 막 방송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날 데리고 가려고 쫙쫙 빨아요. 근데 한마디 했어. 다른 사람들 30년 축적된 노하우를 6개월 동안에 압축 성장했다. 6개월 해보니까 30년이더라. 그냥 방송통신위원장 해도 된다 내가. 워낙 정봉재 정치쇼가 재밌고 떠가지고. 그거 가보셨어요 거기? 세 번이나 가봤죠. 나 그냥 부끄러워서 못 앉아있겠더라고. 30년 노하우로 습득한 것까지는 좋은데. 70억 분의 1 사이. 너무 민망한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난리가 나요. 글쎄 말이야. 택시에서도 기사님이 깔깔깔 웃는 것도 봤어요 제가. 앉은 걸 거기서 또 엄청 까불었어요. 우리를 위해 스폰서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소중한 스폰서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웃긴데 몰라요. 그 게스트들이 다 웃으니라고 웃음을 참기가 힘들어요. 방송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작은 권리 빨리 찾아줘요. KT 김호준보다 더 재밌대요. 봉도사님. 확실히 제가 들었어요. 비교할 때 비교를 해야죠. 거긴 석양에 해. 나는 중천에 뜨네. 왜냐하면 김어준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방송 경력이. 10한 2, 3년 됐죠? 그렇죠. 옛날 CBS도 했어요. 그럼. CBS 저공비행부터 했어요. 저공비행. 그거 오래 했으니까 이제 저만치 가 있고.
노하우도 많이 축적됐어. 예. 이제 우리 신성, 새내기. 30년 된 새내기. 봉도사님 최고입니다. 예, KT. 근데 왜 이 이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왜 예. KT에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SKT하고 LG U+도 비싼 폰 파손이나 이제 네. 이렇게 수리가 발생할 때 비용이 많이 들까봐 네. 보험 서비스를 했는데 네. 부가세를 안 그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KT는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부가세를 받은 거예요. 아하.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부가 서비스 네. 하면 대표적인 게 통화 연결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컬러링. 또는 컬러링. 아니, 보험에 저게- 부가세 받은 거 말고 또 뭘 받은 거예요? 아니 부가 서비스라고 해석하고 부가세를 받아버렸다고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돈을 찾아가고 있는 거? 그것을 네. 시민 소비자들이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했고 그걸 최민희 의원님이 네. 200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이상하다. 음.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건 보험이니까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된다. 네. 최종 유권에서 이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 4월부터 KT 가입자 중에서 보험 서비스, 이 폰 보험 서비스 가입한 경험이 있는 1,000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한테 988만. 예, 606억. 그렇죠. 숫자 그걸 돌려주고 있는데 예. KT가 홍보를 안 해가지고 현재는 딴 데로 옮겨 타셨더라도 예전 KT 때 그리고 가입하신 KT에 분들도 가입해서 폰 보험 서비스를 낸 적이 있는 아무튼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고 네. KT 들어가서 이제 네. 와이드 9.net을 통해서 들어가든 KT 들어가든 해갖고 조회를 해보면 예. 그때 우리 막 방송할 때 35,000원까지 타간 사람이 있어요. 1인당? 그러면 예, 어떤 사람은 최고입니다. 575원인데 그것도 행복하다. 어쨌든 자기 권리를 찾은 거 아니야. 그렇죠.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기신 분이 많이 돌려받는 거죠. 자, 988만인데 아직도 800만 명 정도는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듣는 분들 다 해당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쇼에서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아니, 전국구에서 먼저 했대. 전국구에서도 했고 정치쇼 했고 또 전국구에서. 그렇죠.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돈을 찾아가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왜곡되었던 우리들의 기본 권리. 호갱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 정말 대표적인 호갱이 네, 통신, 통신에. 예. 정유, 그다음에 영화관 이런 데서 발생하죠. 예. 공통점이 재벌 3개사 내지 4개사가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게 석유가 그렇고, 그 다음에 영화관이 그렇잖아요. 멀티플렉스. 예. 통신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하.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예. 삼성 LG, 그 다음에 SK, KT, LG. 자, 이렇게. 통신에서 또 1,000만 명 정도가 예. 요금 20%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 잠깐 설명드릴, 야당 이제 미방 의원님들, 예전에 네.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등등 다 노력해가지고, 예. 이 제도가 단통법이 만들어질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단통법이 지원금을 많이 못 주게 하는 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아껴서 마케팅비를 줄여서 통신요금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통신요금도 인하 안 해서, 안 했고. 단지 통신 배부르는 법이 돼버렸는데, 네. 다만 그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지원금. 예. 흔히들 보조금이라고 말하는 보조금, 거잖아요. 예. 핸드폰 살 때, 개통할 때 받는. 근데 그래서 이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요금을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예. 왜 선택 약정 할인 제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 경우에 20% 할인받습니다. 예. 자, 우리가 폰 처음에 가입할 때 예. 자기 중고폰이나 예. 친구가 선물해준 폰이나 외국에서 사갖고 오는 폰이나 예. 해외 직구폰이나 또는 그 자기가 자급한 폰이나 공기계만 사는 예, 경우 공기계. 있잖아요. 예. 공기계. 그러니까 네. 그게 중고든 최신이든 그렇죠. 가리지 않고 네. 공기계를 갖고 가면 예전에는 지원금 받을 이유가 없고 보조금을 네. 그다음에 그냥 그 요금제만 가입을 했었어요. 정액 요금 예. 대부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그럼 계속 폰을 자꾸 바꾸는 사람 있죠. 예. 저 같은 지원- 사람. 예. 최신 폰을 자꾸 바꾸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보조금을 뭐 그렇죠, 그렇죠. 20만 원, 30만 원 계속 예. 발품 팔면 불법 보조금도 맞아, 받기도 그때 하고. 그 기사 좀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자기 폰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죠. 지원금을 대신하여 지원금에 상응하여 선택 약정. 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자기 폰이 아닌 사람 어떻게 되느냐. 네. 갔어요. 제가 지금 LG G5 또는 최근에 갤럭시 8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선택지를 넓혀준 거죠. 그전에는 무조건 보조금 받고. 받았다는 게 뭐, 새 기계를 산 거예요? 새 기계를 이제 산 거잖아요. 예. 대리점에서 개통하잖아요. 대부분 대리점 판매점에서. 우리가 이제 자급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대리점 가서 개통을 하지. 판매점 개통하니까
새 기계를 샀는데 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지원금을 너무 안 주잖아요. 지금 통신 3사가. 예. 아이고 이 쥐꼬리 많은 지원금을 받느니 계산을 해보니까 할인이 20%를 오히려 20% 할인을 받는 게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네. 예.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가입하러 갈 때 판매점 대리점에서 안내해주거든요. 예. 그래도 지원금을 받을래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래. 통신사는 선택 약정 할인은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예, 할인해 주니까.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주는 거지만 선택 약정 할인은 지속적으로 할인이 그렇죠. 되는 거고. 평생 할인해 줘요? 따지고 아니 이제 약정을 할 때마다 할인해 주는 거죠. 24개월 지나면 또 약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 따지고 지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하. 선택 약정 할인이 유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최신폰 가입자들 70% 정도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해졌고. 가계통신비라든지 생활비가 부담이면 70% 정도가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하셨어요. 예. 지원금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어차피 폰 할부금을 그 지원금을 받느니 예. 선택 약정 할인 20% 받겠다. 알아둬야겠네.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예. 근데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안 알려진 게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예. KT 지금 부가세 못 받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뭐예요? 예? 작년 국회에서 예. 1,000만 명이 넘는 1,05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네. 뭐냐면 이것도 야당 미방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따진 거죠. 네. 이제 빨리 당시에 얘기해야 돼요, 민주당. 혹시. 그러니까 자 대부분 폰을 가입할 때 예. 지원금을 받는 조건이든 요금 할인을 받는 조건이든 다 24개월로 대부분 24개월로 약정을 하죠. 예. 기간 약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기간 약정 24개월 지나면 끝나잖아요. 끝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 가입자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기간 약정이 끝난 사람들에게 또 20%. 만약 이 사람들이 네.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24개월이든 내가 조금 더 연장하겠다라고 약정만 하면 20% 할인을 받게 제도를 개선해 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간 약정 끝나서 다른 폰으로 가갖고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안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폰 낭비를 막고 또 장기 그 통신사 입장에서도 장기 고객이니까 도와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 싸게 그래서 해줘야 돼. 20%를 싸게 받는 건데 통신 3사가 이걸 제대로 홍보를 안 해요. 맞아요. 그게 1,0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정 기간이 끝나면 예, 약정 24개월이 알려줘야 지나면 되는데, 지금 기한 24개월이 그렇죠. 지나서 지금도 20%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거 알려줘야 되는데 안 폰을 알려주지. 바꾸지 않으면 새 폰으로 안 바꿀 거면 네. 20% 할인 선택하면 되는데 네. 안 알려줘. 매출액이 줄어들까 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난리를 피우니까 미래부에서 겨우 나서가지고 통신3사한테 알려주라고 압박을 하니까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근데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많은 국민들이 선택 약정 할인이란 말이 어려워. 예. 그래서 진짜 작년 가을 겨울에 국정감사에서 1,050만 명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감사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바로 114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네. 해당하냐 114? 안 하냐 물어보면 핸드폰에 114? 예, 우리 있잖아요. SK114, LG114, KT114로 전화해가지고 114면 저거 자기 핸드폰에 무조건 114를 자기 폰에 누르면 114면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결이 네, 됩니다. 저거 아니고 전화번호 문자. 거기는 02114예요. 02114? 예, 핸드폰에서는. 그러니까 예. 일반 전화를 들고 114를 누르면 네. KT 유선 전화 담당하는 네. 거기로 가고 핸드폰에서 114를 누르면 자기 그 통신 회사 통신 고객센터로 간다고요. 고객센터 바로. 가는데 오, 그걸 바로 몰라요? 확인해줘요. 바로 확인해주고 예를 들면 얼마 지나면 그게 해당합니다. 이렇게 안내해줘요. 아니면 지금 해당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방금 진짜 전화한 김에 내가 25개월 나 됐어. 오늘부터 신청해주세요 하면 돼요. 이걸 근데 소급해줘야 되잖아요. 소급을 안 해줘 통신3사가. 이건 열받는 건데 제가 계속 싸워야죠. 어쨌든 전화하자마자 바로 해당 핸드폰이면 바로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아, 자, 이-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개월 됐어요. 10개월 됐는데 이걸 안 해놨어. 그러면 전화해갖고 24개월이 지난 다음에 24개월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14개월 남았죠. 지난 다음에 내가 핸드폰을 계속 쓰게 되면 20% 할인해 주는 거 지금 가입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말을 해놔야 돼요. 지금이라도. 왜냐면 그때 되면 미리. 그러면 예전에는 쌩 깠는데 예. 문자라도 보내줍니다. 이제 오. 그 약정 기간을 약정이 끝났는데 예. 추가로 조금 더 쓰시면 20% 할인이 된다고 예. 안내줍니다. 자, 이제 지금 전화했는데 24개월 약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20% 할인한 거 해줬어요? 그럼 그거 안 됐는데 지금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5개월이 됐다. 폰 가입하신 지 예. 그럼 이미 1개월치 손해를 보신 손해 거예요. 본 거야. 빨리 전화해야 돼요. 그다음에
114 전화하기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단말기 자급제 .한국 그냥 단말기 자급제를 치면 예.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단말기 자급제 .com 한국이거든요. 한국말로 치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포털에 단말기 자급제라고 써도 돼요. .com? 예. 단말기 슬래시? 자급제 .한국. 그러니까 홈페이지 주소가 한글로 되어 있어요. 단말기 자급제 한국. 예, 그렇죠. 닷컴이 아니죠. 한국. 한국. 아니면 단말기 자급제 한국. 아니면 그냥 포털에 단말기 자급제를 치면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폰 일련 번호 입력해라 그래요. 그러면 20% 약정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네. 이게 좀 1,050만 명이? 1,050만 명이 혜택을 못 빼고 있어요. 물론 약정 할인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할인을 해야 돼요. 약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약정을 하죠. 조금 뭐 약정해서 1년이나 2년 더 쓸고 그때 폰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24개월 만에 바꾸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있어. 설령 6개월 만에 바꾼다 하더라도 24개월 다 쓴 다음 6개월 만에 6개월이라도 할인 혜택을 봐야 되는 거죠. 20%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5만 원 요금제에서는 만 원이고요. 네. 10만 원 요금제 2만 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써. 근데 지금 나도 이거 됐는데 그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봉도사님은 아마 분명히 예. 그 대상일 거예요. 나 이거 30만 원이면 24개월 안 됐나 아직? 24개월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KT 쓴 지는 오래됐잖아. 아니 근데 폰이 얼마 살 때. 폰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또 저거 있잖아. 갤럭시도 있잖아. 그러니까 폰 두 개인 경우는 네. 그거 두 개 다 하나 돼 해당되는 거예요. 네. 다만 알뜰폰은 안 돼요. 그냥 알뜰폰은 이미 네. 3분의 1에서 2분의 1 저렴한 요금으로 알뜰통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 예. 너무 악화되니까 예. 알뜰폰은 예외로 해놨지만 예. 6천만 가입자 중에서 알뜰폰 가입자는 700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 5천 한 2, 300만이 일반 통신 재벌 3사 LG, KT, SKT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114나 아니면 단말기 자급제 .한국 단말기 자급제 .한국. 주소에 그렇게 치거나 아니면 포탈에 그냥 단말기 자급제만 치셔도 예.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최순실도 환급받을 거 엄청 많겠네. 대포폰 30개인가 썼잖아. 아이 그 대포폰은 없어요. 그거는 전화금도 안 돼. 대포폰은. 왜? 전화금 내나? 원래 전화금 발생하는데 네. 다 안 내고 없애버리잖아요. 핸드폰. 예전에 그 이명박이 민간인 사찰할 때도 KT에서 대포폰 준 거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KT가 지기도 요금 내줬겠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서민들 통신비는 안 깎아주고 맨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네. 뭐든지 자, 이게 1,050만 명이면 이분들이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통신 3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모두 적용해라. 해당자면. 그다음에 자동으로 적용하고 그 이유가 똑같아. 아까 KT 환급금도 자 이렇게 988만 명 606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기들 눈탱이 친 돈 아냐. 네. 그럼 그 번호 다 있잖아요. 기록이. 그렇죠. 엑셀로 다 돼 있잖아. 네.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계산해갖고. 네. 이걸 신청한 사람한테만 돌려줘. 그러니까. 그게 계속 우리가 또 이번에 방송 나가면서 따졌거든요. 네. 의원 통해서 따졌더니 연말까지 해보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연구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치사한 놈들. 예. 국민을 그렇게 속여놨으면 광화문 광장에 자, 석고대제도 모자랄 판에. 이번에 그 작은 권리 찾기. 예. 요거 1,050만 명 혜택. 또 다른 거 없어요? 가져온 거 없어 이제? 이제 돈 그다음에 되는 것좀 가져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든 통신 요금에 11,000원씩 기본 요금이 지금 깃들어 있거든요. 예. 표준 요금제는 기본 요금 플러스 통화량으로 우리가 요금 내는 거 알지만 예. 정액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 정액 요금제도 다 자, 예전에 제일 많이 가입된 정액 요금제가 5사 요금제입니다. 3사 요금제, 4사 요금제, 5사 요금제 기억나시죠? 스마트폰 참 정액 요금 생길 때 그 안에 정액 요금제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11,000원이랑 기본 요금 더하기 초기 이용 할당량 그 있잖아요. 문자 몇 통, 네. 음성 몇 분, 데이터 얼마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기억들 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초과하면 또 얼마씩 더 내는 걸로 이게 종량제 요금 이렇게 돼 3부 요금제인 겁니다. 세 가지 요성이다. 근데 지금 기본 요금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모든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만 지금 이제 전격 폐지해도 또 11,000원의 추가 할인이 생깁니다. 예. 통신 3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51조예요. 통신 3사의 매출액이. 예. 이 기본요금 다 합세면 6, 7조 정도가 매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일부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자기들이 그 매출이 줄어들면 지출을 좀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마케팅 그렇죠. 비용도 일부 예. 줄이고
광고 얼마나 해댑니까? 네. 방송이고 신문이고 그것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임원들한테 엄청난 그래서 지금 돈을 주거든요. 지금 임원들도 좀 문재인 정부에서 줄이고. 일단 기본요금 페이지 통신요금 인하 그의 한 정책으로 기본요금 페이지를 예. 지금 관철시키려고 공약으로 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우리 국민들이 예. 미래부를 통해서 관철시켜도 당장 다음 달부터 11,000원씩이나 하야 된다. 그것도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래부에다가 공약이니까 기본요금 폐지하고 저 요금 인하하는 방안을 가져와라고 했는데 계속 개겼잖아요. 몇 네. 번을 바꾸시켰잖아 지금. 버티고 있어요.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부랑 한 통속이야. 예, 짜고 있는 거야. 미래부가 통신재벌 3사만 너무 비호해왔어요. 이건 정말 제가 가급적이면 정부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최민희 전 의원님이 기자회견 됐잖아요. 업무 보고를 안 받겠다. 그런 배경이고. 아, 국정기획자문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방안을 안 가져오니까. 그래서 최민희 전 의원이 세게 나가니까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막 음해가 돌고 뭐 네. 방통위원장 하려고 저런다 오버한다 막 이런 게 돌고. 방통위원장 내가 하는데 왜 지가요? 그러니까 아니 방통위원장 최민희는 본인은 네, 할 원래 수도 없어. 못하나.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 그렇게- 된지 국회의원 그만두고 3년이 넘어야지 방통위원장이에요. 그렇게 음해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미 예. 오래전에 그만뒀잖아 국회의원을. 예.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봉도사는 대상이 되는데 빨리 그 최민희 의원은 방송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말지 기자 언론인이죠. 그냥 언론인. 나도 언론인 출신이야. 근데 그거는 옛날이고 그래서 방송인 내가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거 봉도사. 할까봐 청와대에서 지금 사면복권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럴 수가. 그리고 나는 그거 할까봐 사면복권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냥 방송이나 계속 하게. 예, 뭐 그것도 국민들이 좋아하긴 할 텐데. 자, 방송, 이게 통신비 인하가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더라고. 아니, 가계 지출 중에 통신비가 되게 많아요. 그럼요. 아니, 우리 식구같이 식구 6명 예. 내봐. 한 누가 나와, 진짜. 6만 6천 원. 50만 원 안팎 나오죠. 아니, 6만 6천 원이면 예. 삼겹살 회식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예. 식료품비죠, 당연히. 예. 그다음에 교육비, 음. 그다음에 통신비예요. 알겠습니다. 주거비로부터 더 들어요. 가계 지출의 6% 정도를 통신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주거비, 의료비보다 예, 많다. 왜 그러냐면 주거비는 집이 없는 서민에게 많이 나오지만 집 있는 국민들에게 안 나오고 예. 의료비는 아픈 국민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통신에 6천만 명이 가입돼서 모두 다 평균적으로 15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가계 지출에서 OECD 최고 수준이에요. 최악의 수준입니다. 난 한 달에 그 한 3만 원, 4만 원 더 늘었어. 무슨 툰 보느라고. 만화 보느라고. 웹툰 버시는 분. 아니, 기본료 폐지해가지고 망하게 생겼으면 포기하라고 사업을. 와이드 나인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다른 와이드 통신사- 나이트 없네. 우리가 다른 통신사가 들어가서 그럼. 이런 알뜰폰이 들어가서 저렴하게 하니까 예. 결코 우리 국민들에게는 손해가 안 돼요. 전혀 손해 아니에요. 그 대기업이 포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예. 심지어 알겠습니다. 그것도 엄살입니다.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을 앞장서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오늘도 1,050만 명에게 그러니까요. 권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시게요. 예, 가이드 끝났어. 아니 근데 예. 참여연대가 이런 일 열심히 하니까 예. 시민들이 후원회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멘트는 그래도 의례적으로 얼른 해주셔야죠. 하세요. 얼른 하세요. 아니 봉도사님 한번 해주셔야죠. 참여연대 후원에 가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연 예. 참여연대 이런 데를 가입해야지 민주주의가 훌륭하고 강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최강욱 변호사님도 참여연대 회원이에요. 참고로. 예. 봉도사님은 아니에요? 저도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후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촛불 시위 좀 하면 전부 다 일단 회원가입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저희들 발이 부릅뜨도록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예. 부담 없이 고통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알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부 감사합니다. 끝내고 2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부 부동산 정책 제이노믹스 부동산 정책. 자, 함께 하실 분 선대인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왜 목소리 깔아요? 오랜만에 나타났고. 아니, 제가 오늘 지방 강연을 2탕을 띄웠는데, 예. 목을 너무 썼더니, 아, 그러세요? 목이 가라앉았어요. 나 순간적으로 데이노믹스라고 들었다. 제이노믹스. 근데 목소리가 가갖고 살살하니까 인간이 좀 겸손해 보이는데. 원래 겸손했어요. 네. 머리도 안 빠지시는데? 난것 같아. 아니, 많이 아니요, 빠졌어요. 뭐, 비슷해요.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네. 최 변호사님은 뭐 계속 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저는. 아니, 아, 그 앞다가 풍승기 약을 좀 사용해봐야 되는데. 아이, 골 때리는 게 진짜 네. 이 인간은 네. 털갈이에 털갈이. 계절이 바뀔 때 있잖아요. 완전 빠져. 예. 그리고 아니 완전 빠지진 않고 좀 많이 빠져. 특히 쏘갈머리가. 그러다 완전 계절이 오잖아요. 지금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다나 다시.
근데 진짜 특이해, 내가 봐도. 근데 이번에 그 풍성교 광고 모델이 하나 생겼어요. 그 양반 봤지, 그 축구공. 근데 장윤선 기자가 네. 그 양반이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더라고. 아직 이제 본격적인 게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름을 얘기 못 하는데, 앞에서 뭐 방송은 늘 앞에서 하는 사람이거든. 우리나라 축구 해설계 그 거두예요. 그건 뭐 몇 명 있나요? 축구 중계 해설하는 사람 네. 몇 명 없잖아. 네. 신문서 선생 요새 못 나오고.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면으로 보면 네. 여기까지가 머리 잡고 멀쩡해. 근데 위에서 카메라가 비치는 순간에 축구공만큼 비어있어, 그러니까. 쏘발머리가. 네네. 근데 자기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이 준 혜택이다.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없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무슨 산에다가 왜 헬기장 만들려면 네. 그만큼만 이렇게 동그랗게 오래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겼어요. 뚫려가지고. 그럼 그것도 동그랗게. 그러니까 축구 해설을 위한 공처럼. 야, 그 양반 나오면 대박이야, 이제. 아니, 그래서 그분이 뭐,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진 다 찍어 왔어요, 저한테. 다 보냈고. 네. 제가 이제 그 하는 방송에서 그 축구 해설도 하잖아요. 축구와 정치를 접목시켰어, 최초로. 그렇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슈틸리케를 비판을 하면서, 슈틸리케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점유율을 높여라. 예. 현대 축구의 트렌드다. 점유율을 높여라. 방법이 없어. How? 어떻게? 예. 그 방법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점유율을 높여야 되니까 수비 진영에서 계속 공을 돌린대. 앞으로 전진해갖고 공격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수비 쪽에서만 돌리고 점유율을 높이자. 일종의 기계적 적용이네. 축구 전문가시니까 제가 저번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슈틸리케 감독 처음 왔을 때 예. 잘했잖아요. 계속 연승했잖아. 아니, 제일 약한 팀들. 그때는 약한 팀들하고. 상대가 약해서 그런 거야? 예, 상대가 약했고, 2016년 언제라고 기점을 얘기해 주더라고.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팀과 평가전 하는데, 그때부터는 계속졌대요. 그러면서 이 그래요? 해설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점유율을 높여라는데 가는 방법은 없다. 그럼 내가 그랬지. 새정치 얘기하는 분하고 똑같네. 새정치를 어떻게? 새정치를 몇 년 동안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 4차 산업혁명 계속 얘기하는데 답변을 못해. 그분하고 똑같으니까 이 양반들이 눈이 번쩍 뜨더니, 정치 얘기는 이렇게 살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한 얘기네요. 그리고 자기들도 처음 슈틸리케 감독이 왔을 때 약팀하고 하고 막 이길 때 자기들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비판할 수 없어서 그냥 잘한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들이 부역자 아니요? 지금 국정농단의 부역자 그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부역자입니다. 그럼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예. 슈틸리케 감독을 계속 옹호했기 때문에 잘린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같이 한 패키지예요. 글쎄요. 이용수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연봉 20억인데 20억 정도 이게 싸다고 얘기하더만. 이렇게 싸갖고 뭐 좋은 선수. 그래서 어쨌든 축구하고 접목을 시켰고 야구 해설도 해 이제 제가. 야구를 모르잖아. 아니, 모르는 게 어딨어요. 그냥 들이해대면 되는 거지. 아니 지금도 방송 엄청 하시더만요. 오늘 제가 진짜 방송 너무 많이 해. 부동산 대책 발표 나고 나서 저한테 네. 오늘 전국구 포함해서 섭외가 5개가 왔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못했는데 2개는 왜 못했냐면 나머지 2개는 왜 못했냐면 둘 다 정봉주 의원이 하시는 거야.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TBS에서 온 거는 사실 이제 강의 시간하고 안 맞아서 겹쳐서 안 못했고. 됐고. 예. 두 번째는 SBS에서 뭐 하시는 거 있죠. 예. 그거는 SBS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강호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정치쇼. 몰라, 저는 몰라요, 하여튼. 채널의 정치쇼. 네. 그래서 SBS 외부자들. 아니, 거긴 나가겠다 그랬거든. 예. 나가겠다 그랬는데 좀 오후에 딱 있었더니 예. 정봉주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전국구에 출연하는데 예. 이거 SBS 그 프로그램이 TV로 나가고 나서 또 팟캐스트로 올라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너무 겹쳐서 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예. 선대인 소장 그랬고 오늘 전국구 나오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꽁꽁 그러더니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저는 의원님이 또 파트너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전국구 오늘 나와갖고 딱 푼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표정들이 바뀌더니
아까 늦게 전화 왔고 다른 분으로 했다서 일정이 또 안 됐나 난 그랬지. 아니 뭐 일정은 사실 내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뭐 하여튼 맞추기로 했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랬죠. 자 어쨌든 자 오늘 뭐 궁소리 구다가 그 수다가 그러니까요. 길었네. 지금 40분도 안 되겠네요. 부동산 지금. 대책을 발표했어요? 네. 발표했어요. 뉴스를 못 오늘 봤는데. 어디서?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서요? 청와대에서요? 아니 그 기획재정부, 국토부, 합동 뭐 금융위 합동. 거기 장관이 다 있나요? 지금 없는데 일단 국토부는 저기 갔잖아 김현미. 아니 근데 아직 이제 임명 안 됐잖아요. 임명자 상태니까 지명자 상태니까 김현미는 안 됐지. 김현미 장관.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제 계속 가열되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인지 일단은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김현미 이제 지명자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한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장관 그러니까 이 지명자의 입장을 이미 반영해서 대책을 발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지가 뭐죠? 요지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11.3 대책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최초이다시피 이제 그나마 그 규제 억제책으로 이제 돌아섰었는데 그때 내용을 이제 상당히 좀 더 강화, 보강했죠. 근데 이제 11.3 대책. 이거를 쓴 게, 이거를 이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선상에 있지만, 좀 훨씬 강화됐죠. 강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책을 한 줄로 요약해서 이제 평가하자면, 이 강도 상향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중강도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하고요. 중강도? 중강도 대책인데,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대부분이 다 중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강도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더 가열되면 추가로 더 이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의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비치는 중강도 대책이었죠. 그러니까 중강도 대책이라고 해서, 요 정도 수준 이내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요 정도 하는데, 니네들 사정 봐서, 상황 봐서, 그래도 투기가 계속 일어나면, 꽤 세게 더 올린다? 투기 과열직으로 지정도 하고. 네네. 그런 엄포를 이제 사실상 놓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번 대책 그 야말 얘기하려니까 이게 강도만 얘기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전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를 전격 시행하고. 37개 지역이죠. 지금 37개 지역이 원래 11.3 대책 때 발표가 됐었고요. 거기에 요번에 이제 부산 기장군하고 부산 진구, 그다음에 경기도 강명 이 세 군데 합쳐져서 40군데로 세 군데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전매 제한. 그 서울 지역은 전매 제한이 이제 전격 다 시행되고요. 11.3 대책에서는 강남 4구만 이제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 전역 25개구 전역에 다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강북도 안 돼요? 강북도 안 됩니다. 근데 분양권 전매 제한은 원래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뭐 분양권 전매 제한 이전에 사실은 선분양제를 접고 이제 후분양제로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선분양제 돈 좀 벌었는데 왜 그래요?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집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사는 곳이 돼야지. 사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기존 주택은 사고파 실체가 있는 걸 하는데 분양권은 아예 그냥 이른바 증권 증서 같은 것들을 사실 사고 파는 것처럼 해서 유동화를 너무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양권을 딱 받은 다음에 입주하기 전에 다시 되파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차단한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대출 규제를 이제 이 40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서면서 주택 대출 규제를 확 풀어버렸잖아요. 그때 완화했던 게 LTV라는 거는 이제 집값 대비 그 이제 대출액의 비율.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면 그때 60%인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70%로 올렸죠. 7억을 올렸죠. 최경환 초유노믹스 때. 7억을 올렸던 걸 다시 이제는 다시 60%로. 6억으로 60%로 낮춘다. 그 다음에 DTI라는 것은 이제 소득 대비해서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5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 중에 원리금으로
3천만 원을 이제 쓰고 있다. 예. 그럼 DTI 비율은 60%가 되는 거죠. 60%인데 그렇게 예를 들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처럼 예를 들어갖고 내가 한 달에 10억을 네. 번다. 네. 한 달에 10억. 자. 기죽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아, 정말 재수없다. 예를 들어 놓고. 선대인이 재수 없으니까 재수 좋다. 자, 그럼 그 좀 기죽으면 1억. 그렇죠. 뭐 한 1억으로 잡으면. 1억은 좀 쪽팔리니까 5억. 자, 1억으로 잡으면 이제 최경환 부총리는 예. 이게 5천만 원까지 이제 부채를 DTI. 갚는데 써도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6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었는데 그걸 다시 요번에 40개 지구에 한해서는 다시 50%로 줄인 거죠. 아, 이게 연으로 따져줘요? 월로 따져줘요? 연. 네. 그럼 연으로 따지면은 네. 100억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자, 생략하고요. 재수 없으니까. 그래서 연 10억일 경우에 네. 그 LTI가 LTV가 DTI가 이제 7억에서 6억. 자, 그럼 됐고 네. DTI 그러니까 자기 소득 중에서 네. 하던 게 원리금과 뭐 이자 등등으로 낼 수 있는 것을 네. 그 전에는 몇 프로였었어요? 60%였죠. 네, 60%였던 걸 50%로. 아, 다시. 그러니까 연 10억을 번다 치면 네. 6억까지는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억만 갚게. 그러니까 네네. 돈 많이 못 빌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줄인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 최 비율 변호사도 예를 들어봐야 100억 아니야, 연. 저요? 예. 부채가 100억. 변호사 10명 합해갖고. 그런 정도의 규모로 아니, 지금 변호사 설명했어요. 10명 합해서. 아, 이게 LTV는 70%에서 60%로 낮췄고, 네. 그 다음에 DTI는 60에서 50으로 낮췄다. 네네. 아하. 근데 돈 쓰지 말라. 정부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이 40개 40개 지역에 대해서만. 예, 조정 대상 지구들에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은 다 들어가잖아요. 서울은 다 들어가요? 서울은 25개구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궁금한 또, 점. 네. 내가 서울에 주소지를 갖고 있어요. 네. 아파트는 경기도를 살라 그래. 그건 경기도에도 해당되는 지역들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경기도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잖아요. 아니 뭐 경기도 강명도 있고 그 전에 지어진 과천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 전매 여러 군데가 금지 있죠. 지역이었던데. 네, 네. 아하. 그럼 그 지역 아닌 데는 원래대로 70% 60%를 유지하고.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의 경우에도 요번에는 원래는 이 DTI 규제는 원래는 서울 수도권에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예. 이번에는 부산 포함해서 이제 이 조정 대상 지구에 부산이나 세종이나 뭐 이런 그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지역에도 사실은 이제 DTI 규제가 적용이 되게 된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청약시장에서 예. 그 지금까지 청약시장에서는 집단 대출이라는 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 분양시장이 부글부글 끓었냐 하면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청약 통장 규제를 완화해서 이게 청약이 쉽게 되도록 해주고 당첨이 쉽게 되도록 해주고 예. 한번 당첨되고 나서도 계속 거푸 당첨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 한 번 있네. 당첨되고 나서 이거 팔아넘기고 또 당첨받고 네, 네. 또 팔아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 할수 있어요.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놨던 거네. 투기 열어놓은 하라는 정도의 거지. 투기 조장을 했던 거예요. 네. 쉽게 말해 투기판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여가는 이제 단계의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요번에 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이른바 그 집단 대출이라는 걸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투기판을 만들어놔도 그 자금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집단 대출이라는 걸 받으니까 집단 대출은 뭐냐 하면 보통 집 사면은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예. 어떤 이제 대규모 분양단지 같다면 거기에 계약금은 당신이 내고 중도금은 우리가 그렇죠. 분양을 네. 대출 받았고 주겠다. 예, 건설사들이 보증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서 예. 신용 보강을 해줘서 되게 낮게 해주는 대신 거기에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개인 있게. 소득 심사 없이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소득 분양 광고 할 때 이러잖아요. 네. 계약금만 넣으시면 그렇죠, 그렇죠. 중도금, 잔금, 대출 가능. 네. 이렇게 네. 하고 광고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 심사 없이 자기 소득을 입증할 바 그러니까 없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그냥 막 급도 없이 뛰어들어도 사실 지금의 가열된 계약 조건이 분위기에서는 없고. 그냥 뭐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줬던 거죠. 그게 투기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이 잔금 대출에도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소득심사, 개별 소득심사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적용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집값 대비 LTV 규제는 70%로 적용했는데, 이번에 이제 적용한 건 뭐냐면 LTV뿐만 아니라 DTI 규제도 집단 대출에도 적용한다. 그 개인 심사를 다 하겠다는 거죠. 개인 소득 심사를. 개인 심사, 소득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할 뿐만 아니라 해서 이걸 비율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LTV 60, DTI 50으로 50. 줄여놨잖아요. 예. 그 수준으로 맞춰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네. 대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분양을 해줄 때는 개인 심사를 하지 않으면서 집단 대출이라고 하는 우산 속에 숨어서 네. 그렇게 투기붐을 조장하던 것을 네. 이제는 못하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상대적으로 어렵게. 네. 그러면 이명박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번 아닙니다. 조치가? 자, 그렇게 못한 그러면 거예요? 예. 사실 뭐 이야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뭐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예, 예. 이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서도 최경환 정부 총리 들어서고 나서의 정책은 어느 정도 흐름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경환 정부 총리가 들어선 게 2014년 8월이잖아요. 그때부터 최경환 부총리가 처음에 한 게 뭐냐, 8월에 LTV, DTI 주택대출 규제를 아까 이야기한 완화하겠다. 완화해버렸죠. 그 다음에 그해 9월 1일 날, 지금 이야기했던 분양시장의 청약 규제를 대폭 다 풀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월에는 뭘 하냐,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를 해서. 예, 뭐 35년짜리를 30년으로 낮춘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뭐 강남구뿐만 아니라 노원구, 그 다음에 목동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른바 동네 아파트 얼마 엄청 올랐어요. 그때 갖고. 그러니까 이른바 저 투자 대상 또는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재건축 대상 수를 확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투기판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해 연말에 예. 새누리당 주도로 해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맞아요. 그 3법은 뭐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은 지위 양도를 허용해주고. 그러니까, 양도를. 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은 자기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조합은 그걸 물량을 받을 수 팔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에도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거는 아까 전매보다도 더 초동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권은 예. 신규 분양 물량의 분양권을 이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유동성을 예. 높여준 거고, 그다음 투기거래 회전율을 예. 높여준 거고, 재건축에서 이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예. 조합원 물량분, 재건축이 사실 조합원 물량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고 팔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투기판을 만들어준 이제 거죠. 돈을 돌려버린 네, 거구나 네. 그냥.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제 무력화시켰지. 무력화한 것보다 이제 2013년부터 유예하고 있었는데 예. 그걸 올해 말까지 유예를 시키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수익이 발생하면 예. 재건축을 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그냥 이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해먹었던 놈들이 네. 정권을 잡으니까 그 수법을 이제 그대로 다 아니, 그러니까,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 그러니까 거야. 한번 보세요. 2014년 뭐 박근혜 정부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예. 2014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예. 1기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심조심 했었지. 예,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양책. 예. 그래도 뭐 비판은 하겠지만 서민들 위한 대책이 아니고 뭐 건설업자나 부동산 업계를 위한 대책이긴 했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2014년 8월 이후부터는 이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이제 1년 반 지났어. 네. 빼먹을 시간이 3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 빨리 빼먹자. 그 최경환 초이노믹스는 그거예요. 네. 이제 국가에서 빼먹을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남고 우리의 시한은 유한하다. 네. 3년 6개월 남았으니까 목숨 걸고 빼먹자 하는 게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이제 그게 부동산이 그 기폭제였던 거죠. 예. 박근혜 정부는 경제 성적표가 진짜 초라한데 그나마 이제 성적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나 올해 뭐 1분기까지도 그 경제 성장률의 한 절반 정도는 건설 투자에서 나온 거예요. 건설 투자라는 게 이른바 아파트 분양해서 건물 짓잖아요. 예.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 진짜 경제가 개판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게 해도 네. 대기업 쪽에서만 돌지 그게 무슨 일자리 만드는 성장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결과를 잘 보시면 예. 그래서 2014년 8월부터 확 풀었잖아요. 예.
푼 결과 이제 결국은 이거죠. 자, 주택 대출 규제 완화해줬다. 적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도 부채를 왕창 끌어들일 수 있겠죠. 예. 부채를 끌어들여서 분양시장,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판을 만들어줬어요. 예. 얼마든지 사고 팔고 뭐 팔아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해서 회전율을 높여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열 양상을 만들고 그래서 분양시장과 재건축 시장을 두 축으로 해서 주변 집값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예. 정책을 쓴 거죠. 근데 그 결과 가계부채가 가계부채. 엄청나게 폭증했잖아요. 2015년 한 해에만 118조 원의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예. 2016년 한 해에는 그보다 더 늘어나서 142조 원 정도 예.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점을 해갖고 이전에 3분기 동안에 네. 100조가 늘어요, 가계부채.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가구별로 빚지게 해가지고 그 돈을 네. 재벌 건설업자들한테 얹혀준 셈이잖아요. 그렇죠. 잘 설명하셨는데 네. 쉽게 말해서 이 과정은요. 이제까지 설명을 한 방에 설명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자던 건데 이제 네. 조금 제가 뭐 다시 요약하자면 이른바 건설 부채가 되게 심각했는데 아, 이 건설 털었구나. 부채는 가계 부채로 이전시켰구나. 맞아. 건설업자들이 그동안에 네. 불황이고 분양 안 된다 그래갖고 네. 막 징징 울던 거를 그러면서 건설사들 부채가 확 늘었거든요. 네. 그 기업 다 부채를 틀었죠. 가계부채로 다 다 이전시켜버린 틀었는데 이제 이 나쁜 놈의 아까 시험이지, 이야기했던 120조, 140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 이전 10년 동안 가계부채 늘어나는 평균액이 60조 정도 돼요. 네. 근데 그거의 2배가 훨씬 넘는 거죠. 1년당 1년 60배. 네, 1년당. 140조면 2배도 아니에요. 2.5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 못 하세요? 그러니까 2015년은 2배고 예. 2016년은 2배보다 더 늘어난 거죠. 2.5배.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과도한 수준의 이게 부채냐면 가계부채냐. 자, 기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주택 그 시장의 상승 압력이 높았던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기 억제책을 써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예.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각 정권별로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하고 전국적으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아파트 가격이 한 33.5% 정도는 뛰었고요. 야, 많이 5년, 떨어졌죠. 5년 동안? 예, 근데 이때는 뭐 일률적 제가 시간 되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워낙 높았던 때라 그렇고요. 폭발했을 때 아니에요? 네네.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15%. 예.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부채 총동원해서 9.8% 뛰은 거예요. 근데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부 때 얼마 늘어났느냐? 그 부동산 하락이 이때인데 214조 원. 예. 많은 것처럼 보이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게 285조 원. 285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397조 원. 이것도 1년 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4년 1년 동안에. 만에, 와. 4년 만에. 예. 자, 그래서 각 정권별로 평균. 예, 각 정권별로 국민은행 아파트 가격 1%를 올리는데 동원되는 가계부채 증가액이 얼마냐? 노무현 정부에서는 6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세를 국민은행이 이렇게 고지를 하잖아요. 국민은행이 예, 이제 띄우잖아.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이 있잖아요. 예. 아파트 가격 1% 오르는데 동원된 가계부채가 노무현 정부 때는 예. 6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가면 18조 9천억. 아. 1% 띄우는데. 네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오면 40조 1천억.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게. 야, 이거는 거의 가격 조작 수준인데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야. 계속 대세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 흐름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압력만 보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상황만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강한 때인데 예.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각각 수십 차례씩 부동산 가격 부양책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뛴데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오면 올수록 사실은 전국 기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채를 얼마나 동원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자연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6조쯤 드는 거예요. 1% 올리는데.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거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야지만 경제가 산다고 네. 생각하고 돈을 이 국민 혈세를 투입한 거거든 이게. 그렇죠. 18조. 박근혜 때는 40조가 넘어버렸죠. 40조. 그냥 경기가 죽어 있는데 이 돈을 돌렸고 40조 돈을 어디로 갑니까? 그게 국민 혈세거든. 네. 서민 주머니 통거 아니야. 다 재벌들한테 들어간 돈 아니야 이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계부채를 탈탈 털어서 예. 건설업계 부채 털어주고 건설업계들 배불려 준 거죠. 야. 그리고 사실 조중동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산 거고요. 분양 광고로. 그리고 조중동 매경 한경. 분양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요 가계부채가 연 평균 43조 늘었어요. 네. 43조. 네. 그다음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58조.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99조. 정말 진짜 죽어라 한 거야. 완전. 야,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가계부채가 박근혜. 그러니까 이 탄핵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 뭐 정부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사이에 안 불러줬잖아요. 맨날 정치 이슈만 다루시고. 오늘도 나가려고 그랬더니 두 군데 다 잘라 놓으셔놓고. 됐나? 자, 근데 잘리고 이게 좋아요. 아니 사실은 재벌들이 네. 뭐 K재단, 미르재단 갖다 줬다는 돈이 800억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거 부동산 갖고 국민들을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돌아버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뛸 수 없는 집값을 억지로 띄우는데 이게 400조 원을 늘려버렸다는 거.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최대의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이게 나중에 국민 경제 전체에 두고두고 미칠 영향은요. 야. 정말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400조면요. 예? 400조면 대학생들 그 무상교육 이거 130조면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럼 뭐 경제가 좋아졌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아. 좋아졌습니까? 그냥 건설 일자리 조금 늘어난 거 단기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래서 건설 경기 좀 살아난 거 말고 건설 경기 그렇게 억지로 떠받쳤는데도 모든 경기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아, 저건 살았어. 말경기만 살았어. 말경기는 뭘 예, 말해요? 말경기도 독일에서 살았지. 독일에서. 그런 말경기. 모처럼 나가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이걸 말씀드리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걸 보고 있으면. 아니, 이 400조가 들었단 말이에요. 네. 늘었단 말이야, 부채가. 네. 이 400조 넣은 게 사람들이 이 사실은 국가 재정을 다 투입해갖고 돈 써라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재벌들한테 다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가계부채 늘고. 아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업부채는 털고. 네. 네. 그런 식의 작업들이 다 된 거죠. 사실 조선 지원해 준 게 그게 55조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한 아니 방에. 조선업계 전체는 70조고 3대 조선사만 55조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실 다 결국 따져보면 국민들 자금을 가지고 예. 수혜를 해준 거죠. 뭐. 자, 그런데 네. 자, 세계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세계 경기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고 있죠.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이 부동산 경기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열되는 거 잡고 지금 네. 나온 정책이 의미가 있어. 중강도야. 이제 이것도 네. 안 잡히면은 고강도로 넘어가려고 지금 닭 자락은 깔아놓은 건데 네. 일견에서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경기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네. 부동산 눌러갖고 네. 경기 활성화 얘기가. 되겠냐.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거 또 끌고 가줘야 되거든. 자, 근데 제가 두 예.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다 뽑아 먹었어요. 건설 이미 아파트 분양할 만큼 다 했고요. 이미 사실은 지역별로 좀 뭐 가열 양상이 나타나는 데를 빼고는요. 지금 6개월 이내 초기 분양률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가계부채 동원할 만큼 다 동원했고 네. 아파트 이미 지을 만큼 다 지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 이전에 평균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네. 대략 한 27만 호 이랬다고 그러면 2015년에는 51만 호, 그 2016년 46만 호 분양했거든요. 다른 때에 비하면 거의 뭐 두세 배 되네. 2배 가까운 2배. 분양 물량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입주 물량 형태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이번에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세게 못 내놓은 게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예. 미국 기준금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예,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됐고. 금리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이 상태로 가면 하반기 정도에는 한두 번 올려야 될 가능성이 예. 높아져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분양 물량이 이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 형태로 쏟아지면 그 자체가 이제 사실 부동산 경기 하락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너무 고강도 대책을 처음에 내놨을 때 그게 이제 시장에 충격이 예, 될 수 있다. 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반기에 그런 압력들하고 맞물릴 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일단은 예. 그래서 너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물렁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시장에 일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으로 그러니까 선택한 게 이번 대책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의미는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떤 딜레마를 생각할 때 또 한편으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다 저질러 놨어도 결국 이제 지금 정부에서 주택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또 가라앉았을 때는 이제 뭐 이른바 기득권 언론들이 또 비판이고. 또 막 공격을 해대겠죠. 그럼 덤터기 쓰는 게 또 부담스러울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세계 경제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경기를 죽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 그들은 덤터기는 안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는 물렁하게는 안 보여야 되고 예.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약간의 그 타협점이 오늘 정도의 대책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자 니네들 이 상태에서 이 약발이 안 먹히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는다. 예를 들면 일단 오늘도 이야기한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걸 올해 말까지로 이제 돼 있는데 더 이상 추가 유예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시행되는 겁니다. 아, 초과 이익 환수. 네네. 그럼 세금은 좀 더 거치고. 초과 이익 환수라는 건 이제 재건축하고 나서 이제 개별 조합원별로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 20%, 30% 단계적으로 최고 50%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초과 이익 환수제고요. 아, 지금 유예하고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건데 일몰제구나.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그건 본격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투기 가열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투기 가열지구. 투기 가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데 일단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LTV DTI 규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40%씩으로 각각 내려가 버려요.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투기 가열지구 같은 걸 지정하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할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오늘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시그널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택 정책의 딜레마를 고려할 때 대체로 적절한 수준의 어떤 대책을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뭐 상당히 고심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주택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별로나 이런 걸 차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LTV 이거는 굳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금융 건전성 규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값 대비 비율을 정하는 것은 금융업체들이 너무 과도하게 빌려줘서 나중에 집값 하락했을 때 이게 은행 부실로 안 쌓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DTI라는 건 개인 가게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득을 넘어서 너무 과도하게 빚 빌렸다가 하우스포로 전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굳이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돌아가는 뭐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어도 주택 대출 규제에 관한 한 2014년 8월 이전으로 바로 돌아갔어도 됐다. 2014년 그러니까 14, 최경환이 저 주택 대출 규제 풀기 전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 수도권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전국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부동산 대책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금융 건전성 규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 사람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씩 빚 갚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내가 오랫동안 그 네. 빚 갚고 이자 내보고 그랬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갖고. 네. 그래서 한꺼번에 확 갚아버렸어, 그냥. 네. 그래서 확 갚아버렸어. 근데 끝말 듣고 보니 참 또 자기 자랑이잖아. 진짜.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 진짜 이게, 네. 이거 진짜 찌금찌금해갖고 한 20년, 30년 갚아봐야 아주 그냥 태어난 게 징그러울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앞에다 앉혀놓고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나도 확 갚아버리고 싶어요, 나도. 참고로 저는 사업 자금 그 얘기 하지 마요. 사람들이 이한테 욕먹어. 난 무부채? 부채 제로입니다. 그래갖고 엄청 씹혔어요. 이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아니 이게 씹힌 떠나서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부채가 가능하면 없이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야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예.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채가 없거나 이렇게 부채가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희한한 존재가 돼야 되느냐. 글쎄 말이야.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아니 사회가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확 갚았다가 네.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다시 빚을 늘었어. 저도 사실 뭐 대출 조금 낼 땐 내고 그러긴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너무 과도한 상태죠. 그럼요. 이미 예. 이 자체로. 그래서 물론 이걸 한꺼번에 되돌리기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그 박근혜 정부에서 2기 이전 상태로는 기본적으로 되돌린다. 예. 이런 로드맵은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부동산 문제에서의 가장 큰 적폐는 최경환 부총리 출범 이후에 조이노믹스. 이른바 그 2014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풀었던 그 각종 투기판 조장 정책. 예. 이걸 사실 그 이전 상태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감세 정책도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예.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택과 관련된 이런 규제도 너무 지금 투기 조장 모드이기 때문에 투기를 하게 되면 결국 없는 네.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럼요. 올라가고 네. 이 투기를 못 잡게 되면 이 그 주택 시장에서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전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후반기 특히 박근혜 정부 후반에는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거 솔직히 약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뭐냐면 하도 무지막지하게 내지르는데 저건 뭐 제동을 걸 수가 없잖아요. 말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그냥 이제 경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새 정부에서는 저는 이 발언을 다시 계속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이제 부동산 정책 많이 지켜봤지만 뼈아픈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때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이 많이 뛰었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초반에 보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했을 때 성공했을 때 2014년 하반기까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맞아요. 예. 그때 2015년부터 사실 노무현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다른 모든 개혁 정책들을 추진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도 이 부동산 정책을 사실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개혁을 동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느냐 또는 사실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때 뭐 지지층이 상당히 이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저는 그 걱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좀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공했으면 들고요. 좋겠다. 네. 그래서 일단 단기 대책 첫 스텝은 저는 좋다. 나쁘지 않다. 아하, 일단. 예. 다만 이제 이른바 이제 추가적인 단기 대책들을 더 봐야 되고 예.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그때 꽂아놨던 적폐들을 다 뽑아버리자. 예, 일단 뽑아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부양책 기조였고 예. 그다음에 투기 조장책 기조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좀 멀리 내다보고 이제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제는 정말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좀 더 질 좋은 주거 생활을 누리면서도 저렴하게 가능한 예.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패러다임 바꾸는 정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이미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공약 상태에서도 많이 밝혔지만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대규모로 짓는 거. 예. 또 더 많이 줘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또 예를 들어 국민연금
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협동조합 주택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것. 또 그 밖에 지금 이제 제가 바라건대는 이제 주택 시장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가장 큰 그 주범이라고 저는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선분양제라고 봐요. 지금도 사실 오늘 대책의 대부분이 사실은 분양 관련한 규제거든요. 근데 없애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선분양제가 없었다면 완전히 이렇게 다 진다 후분양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80% 최소 80% 지원 상태의 후분양을 하면 사실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그렇죠. 막 빚내갖고 무리하게 투기 대여를 쓰지도 않고 또 건설업체들도 이렇게 막 분양 광고 때리면서 사람들 투기 선동하지 않고 또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막 널뛰듯이 막 분양 막 할 때는 막 이렇게 사람들 과열 양상 빚도록 해서 이렇게 막 투기 과열 양상을 띄었다가 또 이게 입주 물량 쏟아질 때는 갑자기 이제 경기가 확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가 이런 식을 계속 되풀이하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 난제입니까? 선분양 제도는 순전히 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작은 돈을 갖고 그냥 대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끌어들여고 빚내서 빨리 이거 사야지 우리가 돈이 회전이 되는 거니까 개인은 돈 돌리기 쉽게 해주는 거잖아. 개인은 골병 들고 건설회사 돈 벌고. 글쎄. 네. 그래서 이게 선분양제가 이런 거예요. 1977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급속한 도시화가 되고 있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집이 그러니까 부족할 주택 때니까. 공급이 부족하는데 건설 자본은 취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한 푼 두 푼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낸 걸 가지고 집을 짓고 그걸로 분양받는 식의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은행 끼고. 나름대로는 그때 합리적인 어떤 뭐 이유가 있었던 거죠. 순기능이 있었죠. 그 순기능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근데 자 그렇게 선분양제를 하니까 집값이 너무 이제 주기적으로 폭등하니까 그러면 이걸 짝을 지은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7년 무렵에 외환위기 앞두고 이걸 이제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때 상황 시장 원리에 맞게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가자. 맞잖아요, 이게 후분양제.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물건인데 완성품을 그치. 보고 사야지. 네. 그래서 후분양제로 전환하자고 그랬고, 자 그와 동시에 분양가는 자율화하자. 이렇게 이제 같이 패키지로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외환위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외환위기 때 이제 건설경기가 확 죽어버리니까 건설업계가 또 로비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자율화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대신에 후분양제는 그대로 선분양제로 놔둬버린 겁니다. 그 선분양제가 기본적으로 건설업체가 엄청나게 우위에 쓰는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도 막 멋대로 매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중 정부 후반부터 해서 막 아파트 분양가격이 폭등하면서 폭등했죠. 주변 집값이 막 이렇게 폭등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탄을 노무현 대통령이 다 받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인수위 과정에서 후분양제 하겠다고 제가 아직도 신명하게 기억해요. 신문 일면에 인수위에서 후분양제 전환하겠다고 그 일면 톱으로 다 때렸어요. 예.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실제로 실행이 안 됩니다. 이른바 그때 건설교통부였는데요. 건설교통부 관료들이 사보타주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노무현 정부 2007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딸랑 1000호 10원 후분양 주택 분양하는 걸로 끊어버리죠. 그리고 2008년에 이명박 들어오고 나서 금융위기 핑계로 사실상 후분양제 다시 폐지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선분양제 실시한 지 40년, 그 다음에 후분양제로 바꾸겠다고 바꿔야 된다고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이미 20년. 근데 아직 이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시대착오적인 선분양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될 대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이렇게 단기적인 대책들도 하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들의 로드맵을 제가 볼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서고 또 금융위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금융위 위원장도 임명이 되고 하면 이른바 진영이 갖춰지면 그때는 이제 좀 정부가 전반적인 로드맵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그리고 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저는 원하건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생방송 중계하는데. 그거 하지 마요. 그럼. 왜? 그거 하지 마요. 검사와의 대화, 그 악몽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이런 거죠. 발표하라는 거지. 이런 거죠. 왜? 그러니까 대화를 하라는 게 검찰하고 상대하고 맞짱을 뜨는 게 아니고 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에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걸 국민들 이해를 시켰잖아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국민들한테 봐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가계부채 늘렸다. 이렇게 지속할 수도 없고 지속해서도 안 된다. 이런 아시겠죠?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죠. PT도 잘 만들고 하는 거 잘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니, 그리고-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광고 잠깐 하면 안 될까? 이왕 나왔는데. 빨리 해. 자, 7월 8일, 9일. 예. 선대인경제연구소 주최로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예. 올해 4회째인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빵빵한, 예. 데니스 홍 비롯한 전문 홈페이지 강사진들 얘기하세요, 모셨고. 얼른. 예. 빨리 홈페이지 얘기하세요. 예. 자, 6월 23일까지 신청하시면 성장형 우량주 사입선 특집 보고서 등을 제공하니까요. 예. 가능하면 서둘러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 보라고요? 홈페이지는 선대인경제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깨알 같은 자기 광고로 마친 선대 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 뜯어보기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 3, 4. 전국구. 전국구. 우리 국민들이 예. 환급을 안 내주는 사이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트로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전국구 사이트면서 그 사이트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어디 가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설명이 없어갖고 와이드9.net에 홈페이지에 걸었잖아요. 예. 네. 그 걸고 지난주에 추가로 든 사람들이 35만 명? 그것 때문에 KT 순이익이 지금 예. 폭풍 내려가고 있겠구만. 아니 근데 근데 돌려줘야 될 돈 아니에요, 그거는. 매출이 그렇지만. 수십조인데 사실은 그 부가세 이제 600억 정도 되는 건데 예. 보험료에 부가세 안 붙는 거 알면서 부과한 것 같아요. 굉장한 사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는 그냥 돌려줄 정도가 아니라 위약금까지 물어서 예.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이자 일부 붙여서 돌려주더라고요. 예. 이제는 여기 굳이 와이드9.net 안 들어와도 KT 환급금 하게 되면 그 신청하기가 좀 쉽게 해놨더라고요. 예, 사이트로 바로 연결돼요. 그 전에 예. 무척 복잡하게 해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법이잖아 원래. 그 복잡하게 해놓는 게 근데 수법이잖아요. 최민희 의원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서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환급 받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거의 못 받았었거든. 아. 근데 그게 최민희 의원 아이디어도 아니고 사실은 참여연대에서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작은 권리 최민희 찾기. 의원님하고 같이 한 것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라 해서 예. 지원금 대신 받는 지원금을 포기하는 사람들 예. 할인해 주는 또는 거. 지원금을 안 받아도 되는 가입자들 있잖아요. 예. 자기 폰 있는 사람, 중고폰, 그렇죠, 친구가 그렇죠. 선물로 준 음, 폰, 외국에서 구입한 폰 이런 이런 것은 지원금을 안 받으니까 예전에는 할인을 안 해줬어요. 지원금만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원금 안 받는 대신 20% 요금 할인이 생긴 거죠. 5만 원 요금제면 10,000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4만 원. 쏠쏠하죠. 매번? 근데 매달이요. 매달. 영원히 2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대신 약정을 이제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건데 6개월 뭐 예. 1년. 예. 근데 그거 설명하려 오신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죠. 왜냐면 좀 이따가 이거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할인할 때못 좀 보고 이따 있어요. 이게 더 많아. 일단 와이드9에서 KT 부가세 환급부터 받으시고. 예. 그런데 오늘 메인이 앉은 걸 처장이 갖고 온 그 내용이에요. 근데 미리 해버리면 안 돼. 예, 20% 할인이라고. 예, 좀 자, 그래서 이따. 와이드9.net 들어가면 쇼핑몰도 있습니다. 한 지금 100개 정도인데 이미 이거를 우리 100개? 상품이 100개예요.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시는군요 이제. 그럼요. 그리고 우리 TBS PD가 보더니 이게 좋은 물건들인데 그래서 은근히 유명한 물건들이 많더라고. 네. 무척 치명적인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줘요. 요즘 소니의 블루투스 노이즈 컨트롤 헤드폰.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 헤드폰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엄청 비싸잖아 그거. 인터넷 최저가가 44만 5,990원. 와. 한 45만 원이네. 그렇죠. 45만 원 돈인데 와이드몰에 예. 들어오면 42만 8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된 업체한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이거 쌀 수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자기들 물건은 다 싸대요. 그리고 이미 검증이 됐대. 따로 빼돌려서 파나 그럼? 어떻게 싸? 아니야, 온라인에서 검증이 됐는데 수익을 자기들이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를 없애줘버리는 헤드폰이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거든. 그래요? 네. 아, 노이즈 컨트롤 네. 헤드폰이구나. 그리고, 예를 든 거예요. 숙면 도우미 본항 7 이노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름이 이상해. 본항 7 이노큐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잠이 잘 온대요. 생약 성분인데 이것도 좀 유명한 제품인 것 같아. 인터넷 최저가 대비 5,000원 저렴한 54,9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선 물건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입점하신 분들이 싸게 물건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wide9.net에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카피를 만들었어요. 쇼핑이 후원이다. 심해. 치명적 최저가래. 치명적 최저가. 목숨 걸고 최저가로 사야 되나? 목숨 걸고 최저가. 예, 그래서 wide9.net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도,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놀기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자, 최 변호사님. 예. MBC 얘기하셔야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공영방송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 안진걸 처장님도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MBC 너무 망가졌어요. 예. 정말. KBS도 정말 심각하지만, 네. MBC는 더 심각한 것이, 우선 그 전에 YTN은 지금 사장이 자기 발로 물러나가지고요. 예. 지금 새로운 사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룰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조금 다시 지금 백도가 된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YTN이나 KBS는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빌붙는 부역자들이 일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신을 지키면서 방송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그나마 최저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 MBC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MBC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공기업 관련 규제를 안 받거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또 수학까지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BS나 KBS 기자들이 자기가 그 방송 뉴스는 짧잖아요. 예. 길어야 1분, 1분 30초 이러니까, 거기 리포트를 담지 못한 취재 후일담이나 뒷이야기나 심층 내용을 예. 기자 수첩, 취재 수첩 이런 내용으로 그 자기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블로그도 쓰고. 네. 예. 굉장히 그게 호응을 많이 얻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도 많고. 예. 그래서 제가 MBC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보도본부장한테 MBC 기자들도 그런 거 해봐라. 박문진 이사지 또. 네네. 예.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놓고 못해요, 결국.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황당해.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그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하네 진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기자들, PD들, 아나운서들이 잠깐만요. 가기 전에 그럼 질문. 네. 사장이나 임원진이 일부 바뀐다고 했고 MBC가 옛날에 그 정의롭고 예. 그 기사를 제대로 쓰던 이 MBC로 돌아가긴 지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9년이잖아요. 9년 됐네. 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전의 품질을 회복해서 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려면,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들어와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뭐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시 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지금 경영진, 박근혜 최순실에 부역한 지금 경영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게 첫 시작입니다. 몰아내고 예. 사내 시험을 다시 봐야 돼.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 유명했던 기자님, PD들이 제자리로 일단 돌아가서 보도하고 프로그램 만들게 하면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 정상화를.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은 그 내부에 이런 예. 자기들 하소연하는 글들이 내부 통신망이 좀 돌고 그런다는 내부 거지. 구성원들이 이제 그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의 현실을 알리고 예. 또 회사 경영진들의 어떤 사퇴 내지는 각성을 촉구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징계를 하겠다고 또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지금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공유도 되고 한 글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현실에서 이런 글이 나오는지 마음으로 좀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인데요. 그 글에 올린 글의 일부인데, 어느 후배를 생각한다. 2009년인가 입사한 이 후배는 여느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독했던 자신의 일진만큼 제 이진을 괴롭혀주지 못한 게 작은 한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회사는 점점 집처럼 편해졌고 일은 손에 붙어갔다. 깨지고 욕먹고 물먹고 하나라도 더 건져보겠다고 원치 않는 숱한 술자리에 끼어앉은 3년어치만큼 기사는 볼만해졌다. 친한 취재원도 늘어나 가끔 자잘한 단독이나마 챙겨올 수 있었고 그런 날 퇴근하는 뒤통수에 선배 수고했어 한마디가 날아들면 복도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혼자 슬며시 웃었다. 후배의 생활은 2012년 여름부터 많이 달라졌다. 취재 수첩도 노트북도 필요하지 않은 날들이 시작됐다. 얼떨떨했지만 그땐 아무튼 이런 생활이 아주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자로 입사했으니 다시 기자질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긴 보도국 밖의 생활은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보도국 밖의. 예. 네, 쫓겨나서. 예. 기자가 보도국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일정도 목표도 없는 회사와 계약했던 기자라는 직업과는 한참 먼 일상이 이어졌다. 성실한 성격이라 이것저것 배워보기로 하고 중국어랑 영상 편집을 한동안은 열심히 해봤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배는 금세 부유했다. 무엇보다 리포트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게 내 일이니까. 내가 배운 게 그것뿐이니까. 너무 일하고 싶어 뉴스를 보는 게 괴로웠다. 그렇게 5년. 30대 초반에 마이크를 빼앗긴 후배는 이제 30대 후반이 됐다.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쉽게 흘러갔다. 지난 겨울 후배가 문득 기자로 산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걸 세고 있었구나. 왜 세봤을까? 농담을 들은 것처럼 선배도 마주 웃었다. 후배의 세 번째 인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유가 없었고 전격적이었다. 선배는 그 속에서 다시는 이자에게 기자를 시키지 않겠다는 기자의 명줄을 잘라놓겠다는 사리를 느꼈다. 무더미 잡초를 베는 낯질의 무심함과 부지런함으로 70명 기자들의 생명이 시시때때로 댕겅댕겅 잘려 아무데나 던져졌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지금 언론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도 3년 하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려갖고 네, 무슨 주차 관리한다든지 예, 예. 뭐 경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내주고 벼랑은 느닷없이 기자한테 너 영상 편집 한번 해봐라. 네. 너 우리 중국어 사업인데 중국어 좀 해볼 티야? 기자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 아니 MBC 사원이니까 뭐든지 시킨 대로 해야 그렇지. 돼. 그리고 이제 전천후 올라운드 가서 기자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협찬 따와라 광고 따와라 영업시키고 이거 정말로 예. 참 언론인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 이거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답답하고 이게 눈물이 핑 돌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MBC를 살려야죠. MBC를 살리는데 정권적 차원에서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정권이 또 언론을 또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또 어쩌네 하니까 하여튼 법과 원칙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러잖아. 그 MBC 사장과 KBS 사장 지키기 위한 무슨 투쟁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랬죠. 얼마나 자기들한테 부역했으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이채익 의원이라는 자가 그 YTN이랑 MBC랑 가가지고 무슨 보도국장 정치부장 만나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달라고 끝까지 싸워달라고 걔들한테 부탁을 받고 왔다. 예. 이런 걸 얘기했어요. 공공연하게. 얘기했지. 예. 그러고 나서 또 취소한다 그러고 헛소리 했는데 조작이라고 또 쓰고. 나 진짜. 참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용마 기자님만 지금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빨리 그 MBC 국민의폰으로 돌려줘야만이 우리 건강도 좋아지실 아니 거거든요. 이렇게 총론만 얘기하면 뭐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해지려면 방송통신위원회도 빨리 세팅이 돼야 되고 주무부서니까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아직도 구성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여튼 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안 정해졌다니까요. 지금 그건 날 시켜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방송인 정봉주를 시키면 되는데 그럼 정봉주 관련된 자리는 다 비었어. 지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출신이잖아. 법무부 출신. 이거 법무부 장관 다른 사람 하라 그러고 재미없는 거 말고 법무행정 전문가, 교정행정 전문가 정봉주 선생님. 방송통신 전문가 하나씩 있잖아. 통신 전문가 앉은 걸. 제가 지난주에 그 일요일 날 누굴 만났더니 이제 그 PD 그다음 CP 방송인들 만났더니 야, 막 방송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날 데리고 가려고 쫙쫙 빨아요. 근데 한마디 했어. 다른 사람들 30년 축적된 노하우를 6개월 동안에 압축 성장했다. 6개월 해보니까 30년이더라. 그냥 방송통신위원장 해도 된다, 내가.
워낙 정봉대 정치쇼가 재밌고 떠가지고. 그거 가보셨어요, 거기? 아유, 세 번이나 가봤죠. 아우, 나는 그냥 부끄러워서 못 앉아있겠더라고. 아니, 그 30년 노하우로 습득한것까지는 좋은데. 70억 불의 사이. 네, 너무 민망한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난리가 나요. 글쎄 막. 말이야. 택시에서도 기사님이 깔깔깔 웃는 것도 봤어요, 제가. 앉은 걸 거기서도 엄청 까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스폰서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소중한 스폰서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웃긴데 몰라요. 그 게스트들이 다 웃으니라고 웃음을 참기 힘들어요. 아, 방송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작은 권리 빨리 찾아줘요. 예. KT 김호준보다 더 재밌대요. 봉도사님. 확실히 제가 들었어요. 비교할 때 비교를 해야죠. 거긴 석양에 해. 나는 중천에 뜨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김호준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방송 경력이. 10한 2, 3년 됐죠? 그렇죠. 옛날 CBS도 했어요. 그럼. CBS 저공비행부터 했어요. 저공비행. 네. 그거 오래 했으니까 이제 저만치 가 있고 노하우도 많이 축적됐어. 예. 이제 우리 신성, 새내기. 30년 된 새내기. 봉도사님 최고입니다. KT.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줘요. 이게 왜 예. KT에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SKT하고 LG U+도 비싼 폰 파손이나 이제 이렇게 수리가 발생할 때 비용이 많이 들까봐 보험 서비스를 했는데 부가세를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KT는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부가세를 받은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부가 서비스 하면 대표적인 게 통화 연결음 있었잖아요. 그렇죠. 컬러링. 또는 컬러링. 아니 보험에 부가세 받은 거 말고 또 뭘 받은 거예요? 아니 부가 서비스라고 해석하고 부가세를 받아버렸다고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돈을 찾아가고 있는 거? 그것을 시민 소비자들이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했고 그걸 최민희 의원님이 200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201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이상하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건 보험이니까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된다. 최종 유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4월부터 KT 가입자 중에서 보험 서비스, 이 폰 보험 서비스 가입한 경험이 있는 1000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한테 988만. 606억. 그렇죠. 숫자 그걸 돌려주고 있는데 KT가 홍보를 안 해가지고 현재는 딴 데로 옮겨 타셨더라도 예전 KT 때 가입하신 KT에 분들도 가입해서 폰 보험 서비스를 낸 적이 있는. 아무튼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들어가고 KT 들어가서 이제 와이드 9.net을 통해서 들어가든 KT 들어가든 해갖고 조회를 해보면 그때 우리 막 방송할 때 35,000원까지 타간 사람이 있어요. 1인당? 그러면 어떤 사람은 575원인데 그것도 행복하다. 어쨌든 자기 권리를 찾은 거 아니야. 그렇죠.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기신 분이 많이 돌려받는 거죠. 자, 988만인데 아직도 800만 명 정도는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듣는 분들 다 해당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다시 하는 거예요,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쇼에서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아니, 전국구에서 해서 먼저 했대. 전국구에서도 했고 정치쇼 했고 또 전국구에서. 그렇죠.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돈을 찾아가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왜곡되었던 우리들의 기본 권리. 호갱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대표적인 호갱이 통신, 정유, 그다음에 영화관 이런 데서 발생하죠. 공통점이 재벌 1, 2, 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탁탁 튀어나오죠. 밴드 머신이. 대단한데요. 자, 길거리 뭐라고요? 길거리 적폐 세력의 대명사. 도로의 난폭자. 많은 차량들을 애를 먹였던 참여연대 안진걸입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거리로 안 나가야죠. 일반 교통방해 전문가. 일반 교통방해 여러 건 기소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비주얼 갖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미안하지만 엄청 무식하게 생겼는데 엄청 똑똑하더라고. 제가 이제 얼굴은 단순 무식 과격하게 생겼는데 이제 행동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는 않고요. 저 뇌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저 목소리에 저 외모로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 안 했으면
그게 딱 건달이지. 천남 화순에. 네. 한국의 정치 상황이 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지금. 대형 다단계 사기꾼이 될 뻔했는데 예, 사기 쳐도 잘할 뻔했어. 예, 피라미드랑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나 그러나 민중의 피라미드 쪽으로 멋져, 쪽수를 멋져. 모아서 촛불운동으로 브라더스. 멋져. 자, 모처럼,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매번 하던 건데, 이제 정권 교체 촛불 때문에, 일정이 밀려갖고 못하고 있다가, 기업과 약속의 길, 세월호 둘레길이죠. 2016년 6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 안산교육청에 들렸다가, 그런 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단원구 앞에 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향소에 들리는, 세월호 둘레길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2, 안산지원교육청에 오시면 됩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2, 안산지원교육청 416 기업교실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wide9.net, wide9.net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가 이번에 쓴 불멸의 신작 권력과 검찰, 무슨 얘기예요? 검찰 얘기? 개혁에 관한 얘기. 예, 검찰 개혁에 관한 얘기. 부제 괴물의 탄생과 진화. 예. 검찰을 괴물로 본 거예요? 그렇죠. 명예훼손 당하면 어떡하려고. 자, 북콘서트 오늘입니다. 오늘 20날 7시 30분 청담동 벙커, 청담동 89-10. 제가 사회를 보고요.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7시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기 홈타운 전주에서 한번 해야지. 2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전주 한국 전통 문화전당. 예. 이건 뭐 하는데 여기는? 한국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공연하고 연구하고 예. 하는 전주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왜 여기 갖고 그 검찰 얘기를 해요? 전통 문화를 거기 얘기해. 사람들 들어갈 장소가 그런 데밖에 없대. 예. 그래서 여기 몇 명 들어간대요? 200명 정도. 그래 200명 오고 전주인데. 그래서 목요일 22일입니다. 저녁 6시 30분 전주 한국 전통 문화 전당에서 권력과 검찰 최강욱 변호사의 신간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 누가 봐요?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안호영 의원이 그냥 찬조 출연하고요. 안호영 의원. 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재밌게 샬샬샬 푸니까 북콘서트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나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와이드나인 뭔지 다 아시나요? 청취자분들이? 모르겠죠? 맨날 IMTV 하다가 갑자기 와이드9.net이 되면. 예. IMTV는 망했고. 아니, 망한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지 못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예. 일종의 이제 그분들도 진보 적폐 세력들 그분들이 붙어갖고 wide9.net. 안진걸 처장님 딱 들으시기에 와이드9이 뭐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 뭐 굉장히 뭐 와일드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야생적인 느낌이 전국 이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전국. 네이션와이드. 그 전국 그다음 나이는 뭐라 그래? 우리말로. 야, 전국고 wide9.net. 잘 갖다 붙였죠? 저는 월드와이드 오히려 네이션 와이드9넷이 예. 그 KT 지금 부가세 사기당 그 추가로 뽑는 거는 경영진의 권한이다 이러면서 그 전에 방송사라는 게 다 공채 시험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언론고시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론고시 중에 사실은 제일 선호하는 회사가 중에 하나가 MBC였는데 그 공채 기수들이 있고 다 그런데 그거를 파괴해버린 거야. 그리고 직역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송국에 누가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은 PD다 기자다 이런 걸 알잖아요. 그거를 지금 없앴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PD를 예.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런 좀 저항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러면
현업에 그러니까 방송 제작을 할 수 없는 이상한 뭐 예를 들어 뭐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데로 보냈다. 주차 관리.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데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부당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해당 사원들이 거의 100% 다 이겼어요. 응? 나 PD인데 왜 이런 데로 보내? 이런 난 데도 제작을 보내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매번 지면서 나름의 지금 꼼수라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낸 한 게, 예. 그거를 원래 이제 판결문에 PD라고 해서 뽑아서 PD를 하는 사람을, 응? 갑자기 이상한 데다 보낸 거는 근로조건을 파괴하는 거다. 그렇죠. 식당 주방장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 예,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예 그걸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그 직역을 없애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 사규를?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자든. 기자도 없고 PD도 없고 너는 기자 해 그럼 그날부터 기자예요? 네, 그렇죠. 너 취재 나가서 기사 써 그럼 기자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손석희 씨가 기자라고 손석희 사장이 기자 출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나운서죠. 원래는 아나운서잖아요. 예. 그러다 그 양반이 기자로 전직을 한 거잖아. 그런 분들은 일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원래 이게 아나운서다, 기자다 이런 직업들이 있었다고. 처음 근데 뽑을 때 PD 몇 명, 기자 몇 명, 그렇죠. 그다음 행정직 몇 명, 아나운서 몇 명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없애고 어느 날 여기 총무과에서 장부 정리하던 사람을 너 내일부터 기자야 이러면 기자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예. 그게 무슨 선진 방송 인력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다음 경비하던 사람들은 야 너 그 얼굴 잘생겼다 오늘부터 PD 해라. 뭐 아나운서 해야죠. 아나운서 해라. 그러니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와서 사실은 MBC가 사장과 임원진이 바뀐다고 해도 어떻게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전에 기억하고 있던 MBC의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거의 예. 한 명도 안 나오는 셈이고 기자들은 더더욱 몰라요. 그러니까 MBC 뉴스의 품질이 저하돼가지고 사람들이 MBC 뉴스를 외면해서 시청률이 뭐 2%대까지 떨어졌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전설적인 뉴스였어요. 그렇죠. 20%. 네. 그 KBS 9시 뉴스가 뉴스데스크를 시청률을 추월했다는 게 며칠간 탑뉴스가 될 정도로 그 유명한 저거였는데 지금은 시청률 2% 무슨 JTBC 뉴스 따라가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외부자들 시청률보다도 떨어져요. 예,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 예를 들어갖고 YTN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 놔두고 예. 사장만 바꿨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돼서 예. 너네 YTN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장만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사장만이 아니라 그 임원진 안에 일부. 예. 임원진 저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관해야 될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스템 기자, PD 뭐 이런 네. 시스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복귀하는데 그렇죠. 한 길어봐야 1년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 네네. 그런데 MBC 같은 경우는 IS 짓을 해놓은 거야. 뭐냐면 네. 템스강 유역에 유적지를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돌로, 그런 햄머로. 네. 그걸 어떻게 다시 복구시킵니까? 그 유적지를?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못 견딘 사람들은 또 떠나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많이 떠나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뭐 사람들이 애써서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는 그나마 시청자들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무한도전 하나뿐이고 무한도전하고 시사매거진 2580 그나마. 2580 조금 보는데 네. 거기에 아유, 그것도 그나마 뭐 좀 괜찮은 이번에 기자들이 최근에 남아있어서. BBK 하니까 그나마 좀 본 예. 거고 한두 명이 그거 만드는데도 엄청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만들 그것도 때. 못 만들고 그리고 기자를 안 뽑아요. 지금 아까 최강욱 변호사 말씀처럼 기자가 없다니까요. 기자가 안 뽑은 지 MBC 오래됐어요. 사원. 예, 아니 그리고 아니 신입사원을 안 뽑아 아예. 신입 기자를 안 뽑아가지고 시용이나 경력만 뽑아요.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하려고. 이건 면대 치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못 뽑았다. 아, 뭐 이런 임시 사용. 파업기간에 예. 파업기간에 시용인데 그걸 계속 시용 경력만 뽑아가지고 노조에 못 들어가게 이런 사람만 지금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 분위기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온 MBC 사람들이 경영진들이. 소위 취재부서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기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예. 선호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와대 출입 기자라거나 예. 국회 출입 기자라거나 법조 출입 아니 기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기사를 제대로 써요? 그러니까 기사 품질이 예전보다 너무 떨어지니까 뉴스가 외면받고 이러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 잘못된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컨텐츠 품질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딱 이렇게 비유하면 적합하진 않지만 저기 그 체육부에 뒤돌려차기 하던 사람 오늘